자, 요번에 할 게 이제 뭐냐면 대무청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무청왕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당나라 율령 체제를 일본에 도입한 사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 얘기한 개신지조에 있는 내용들을 현실화시킨 사람들이 대무청왕이에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자, 그 대무청왕의 이제 그 즉위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은 진시의 난으로 즉위했어요. 진시의 난. 이 진시의 난은 고대 최대의 난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난이에요. 덴지의 그 아버지, 덴지가 자기 형이죠. 아, 원래는 이제 덴지가 이제 그 자기 아들에게 황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덴지가 죽고 나서 이 덴무가 등장하면서 그 아들을 쳐내고 자기가 뭐냐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죠. 왜냐면 자기 힘을 통해서 집권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종교의 다이카 개신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무리 그 뭐냐면 추진력을 가지고 어, 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진시에 나오는 이제 등장했던 그 덴지청왕, 그 대무청왕은 그 당시 호족의 토지를 국가 소유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이제 덴지청왕 이전에 3인 사지 정책을 국민 공리 정책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무청왕 때 마무리했다. 예. 그래서 공지 공민화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스카 키요미 시다역 그 하라영을 이제 공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호론적 호적이죠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팔성제를 실시했는데 요 성이라는 거는 갑이네죠. 갑이네. 자, 요 팔성제를 실시했는데 요때 팔성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예전에 시족을 바탕으로 한 팔성제가 아니에요. 호족 세력들의 권력을 요때 이제 대무청은 자신의 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해갖고 다시 팔성제를 재편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새로운 가비네를 또 부여를 했죠. 그러니까 요때 가비네는 호족들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앙호족들이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는 간인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대왕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 청왕을 덴노라고 하죠. 덴노. 덴노라는 그 명칭이 요때 이제 처음 나온 거야. 덴노. 예. 그래서 덴노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왕을 현인신, 살아있는 신으로 신격화시켜. 이 아라이토 가미라고 하죠. 카미는 일본어 신이란 뜻이죠. 살아있다. 이런 관념이 후에도 이제 전후에까지 계속 나타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시도히토 청왕이 인간선언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라는 국고를 사용했다. 니혼이죠, 니혼. 일본말로. 예. 해외 근본. 참 좋아. 근데 예전에 교과서에서는 이걸 나라 시대로 써서했거든요. 근데 보통 개론서나 강책에서는 일본 국호를 사용한 것은 대무청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교과서도 그렇게 바뀌었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예전에는 뭐라고 불렸냐? 왜라고 불렸죠. 왜? 왜? 예전에는 왜라고 불렸어. 왜? 왜할 때 왜소하다 왜 있죠. 일본 애들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좀 왜소하잖아요. 그래서 외인, 외국 이렇게 불렸거든요. 근데 요거는 자기들이 불렸던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국 애들이 그렇게 붙였던 거야. 자기들이 스스로 왜소하다고 외자로 붙인 건 좀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나라가 조금 하지만 대한민국이 하잖아. 큰 나라 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본 애들이 스스로 불렸던 명칭은 일본이란 국호는 요때 나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무청왕이 죽고 나서 대무청왕의 그 정책을 계승한 사람이
지토초왕이에요. 이 지토초왕은 덴모초왕의 부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왕이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또 처왕의 어머니거나 처왕의 부인이 통치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토초왕은 덴모초왕의 부인이고요. 덴모초왕의 업적을 계승하면서 여기에 또 플러스 시킨 게 뭐냐면 후지와라코를 조용해요. 요때 꼬라는 것은 경의 의미죠. 경, 수도, 도성의 의미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당나라의 그 장안을 모방을 해갖고 후지와라코를 이제 조용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헤이아코나 헤이조코도 다 후지와라코를 바탕으로 당나라의 장안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조용하면서 언제 하면 그 아들 때인 문모총왕 때 뭐냐면 옮기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집도 문무총왕 때는 그냥 뭐냐면 앞에 있었던 덴모총왕의 어떤 업적을 계승해서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문무총왕 때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다이오 율령을 편취했어요. 다이오 율령. 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건 신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신라의 영향을 받은 다이오 율령을 뭐냐면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겐쇼 초왕 때는 요로 율령인가? 자, 요로 율령을 만들었죠. 제가 글씨를 너무 악필이다 보니까 펜슬을 바꿔도 좀 그게 개선되지 않네요. 이게 원래 자체가 악필이기 때문에 글씨를 잘 열심히 써줘야 되는데 글씨를 예쁘게 쓰신 분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 자, 그 다음에 학구 문화 볼게요. 학구 문화는 7세기 때 통일신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문화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아스카 문화 있죠? 이 아스카 문화는 백제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학구 문화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통일신라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학구 문화는 되게 7세기 때니까 이제 뭐냐면 고분시대 말기 때 얘기죠. 그래서 덴모청왕의 국가불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교 요소가 강하다. 아스카 마찬가지로. 그래서 불교 예술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요때 문화 시기 때 만들어진 것 중에 다카마스 고분이 있어요. 총이라는 거는 무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고구려의 수산이 고분과 유사한 것들이 발견됐다.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오죠. 예, 벽화와 고구려 수산이 고분이 유사성이 있어. 그래서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레인 중에.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구 문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나라 시대를 보죠. 나라 시대. 자, 일단 나라의 위치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어. 여기 나라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기내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기내라는 것은 수도 부근에 있는 땅, 경기도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요 기내가 발전된 게 뭐냐면 여기가 큐슈 지역이잖아요. 북큐슈 일대에서 이쪽 바다를 타고 들어오면 내해가 있어요. 일본어로는 센토나이카라고 하는데 요 내해를 타고 요 오사카에 도착해. 그래서 이 오사카 주변 그 일대를 보통 기내라고 해서 한반도나 중국의 문화를 상당히 빠르게 받았던 곳이고요. 야마토 정부의 근거지야. 그래갖고 이제 요 기내 지역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데 요 헤이 쪼코는 나라 시대 전에 헤이 쪼코는 요게 있어요. 오사카에 좀 들어간 근데 여기가 이제 나라 분지가 있어요. 요 나라 분지에 그 헤이 쪼코라는 계획 도시를 만들었어. 그래서 요 100년 동안 710년에서 거의 한 794년 동안 8세기 동안 우리는 이 시대를 나라 시대라고 하고 요때 이제 당나라의 선당 문화 있죠? 제일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였던 시대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계기를 보면 겐메이 초왕이 후지라고 북쪽에 왕경을 조성해요. 아까 후지라고를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후지라고 약간 더 북쪽에
중국의 그런 장안을 모방을 해서 만든 게 헤이초코야. 자, 헤이초코를 한자로 적으면 평성경이 나가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장방의 도성으로 당시 장안성을 모방을 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보통 이제 일본에서 장안성을 모방한 세 도시가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후지와라고, 헤이초코, 헤이안고 이렇게 있죠. 그 중에 두 번째 도시가 헤이초코예요. 그리고 보통 장안 보면 이렇게 이제 궁전이 있으면 여기에 큰 도로가 있죠. 이걸 주작대로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이 건설했다. 자, 천도 이유도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포멸적 이유는 간청과 간인의 수 증가. 그리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스카 지방의 구호족들의 중심, 고조색의 중심이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개에 보면 요게 이제 간청과 간인의 수 증가는 뭐냐, 율령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전문적인 관료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간청이 필요하겠죠. 간청의 공간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아스카 지방 같은 거 있죠. 아스카 지방 구호족들과 아주 관계를 단절하려면, 손절하려면 새로운 중심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나라 분지로 이렇게 북쪽 지역인데 약간 거기에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수도 천도의 의의하고 거의 비슷해요. 수도 천도의 배경은 왜 비슷하냐면 대부분 나는 그래. 어떤 고대 시대 때 수도를 옮길 때 공통적으로 들어갈 게 뭐냐면 예전의 세력과 단절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평양성을 그 당시 국내성 평양성이 선전했잖아요. 장수왕이.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국내성에 있는 그런 호적 세력들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귀족 세력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천도를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자,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등장한 가문들이 등장했죠. 이게 후지와라시야. 후지와라시는 앞에서 이제 언급한 우리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그 사람이 후지와라 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후에 권력을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에 권력을 장악했어. 아주 유명한 가문이죠. 자, 근데 어떤 분은 후지와라 시 하니까 헤이안 시대만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헤이안 시대 때의 후지와라 시는 후지와라의 한 가문이었던 후지와라 국가죠. 요 후지와라 씨는 그 선조들 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형 가문. 예. 자, 그리고 이제 나라 시대 때 유명한 청왕이 누구냐면 동아시아 교과에서 나와 있는 쇼모 청왕이야. 이 사람 상당히 유명해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사라는 큰 절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진호국가를 표방했거든요. 앞에 언급했지만 진호국가가 뭐냐? 진호국가는 부처님의 심을 통해서 외적이라든지 질병 이런 것들을 격퇴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 당시 쇼무청왕이 집권할 때는 천연두라는 것들이 많이 엄습했어요. 그 천연두가 상당히 무서운 병이지. 지금 없어졌는데 일단 사회분화가 심했어. 그래가지고 이 진호국가 사상과 분력을 통해서 정치와 사회 분란을 해소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여러 이제 불교 정책들을 행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고분지야. 국고분지. 자, 국고분지는 뭐냐? 국분사 창건이라고 하는데 이 국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 국자예요. 그럼 나라 국자면 아까 전에 것처럼 이건 뭐라고 했죠?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일본에서는 지방 큰 행정단이라고 했죠. 우리가 비슷한 도단이야. 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단위 지역에 나누다. 사는 사찰이죠. 그러니까 도단위마다 사찰 하나씩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찰 두 개를 만들겠네요. 하나는 비구니 사찰 하나, 그 다음에 일반 남성의 승려 사찰 하나. 그래서 비구니 사찰과 그 다음에 일반 그 사찰 이렇게 나누고 그 당시 일반 사찰의 총 사찰이 총 대장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동대사야.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구분치를 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천연도 엄숙한 사회분화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에 대불조립조 해갖고, 대불이라는 것은 불상을 얘기하죠. 큰 불상을 만드는 조칙을 해요. 그래서 이때 완성된 대불이 어디에 안치하냐면, 그 당시 국군사 여러 그 사찰들의 총사찰인 그 도다이지 동대사에 안치하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도다이지는 한번 불타 없어졌다가 이 가마과 맞고 때 재건했지만 불상은 계속 남아있어갖고 감이 있어요. 되게 커요. 어마어마해. 예. 손가락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렇게 그 손바닥에 성인 남자 한두 명이 앉아있을 정도야. 어마어마한 큰 그런 어, 불상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라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씩 균전제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완전히 붕괴된 거는 나중에 이제 해양 시대지만 요때 이제 궁전제가 붕괴되면서 조금씩 뭐가 나타나면 초기 장원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검문세가들이 간첩을 통해서 간척사업을 통해서 큰 이제 땅을 만들고 장원을 이제 형성하는데, 근데 여기 초기 장원은 좀 약간 한계가 있어. 왜냐면 면세권이 없어요. 면세지가 아니야. 예. 그래갖고 크게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 시대 때 들면서 장원이 형성되죠. 이건 초기 장원하고 장원 성격이 다른 기진계 장원이라고 하는데, 기진계 장원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해양 시대는 기진계 장원이 등장해요. 자, 기진계 장원은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장원은 이 기진계 장원이다.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시대 때 문화는 댐포 문화예요. 경당사를 방해했죠. 이때 이제 성당 문화. 보통 그 당나라가 되게 이제 그 문화 시기를 제일 초기 초당, 그 다음에 그 성당, 중당, 만당 이렇게 이제 네 식으로 나누죠. 그 중에 제일 전성기 문화는 성당이라고요. 우리가 200이나 두보 이런 것들 있죠. 요 시기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국제적이고 귀족적인 성격이 있고 아까 이제 불교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가 불교가 발전되면서 그 여러 사찰들이 만들어졌는데, 흥국사, 뭐 동대사, 서대사 등등인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찰이 동대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화 쪽으로 보면 만역집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상당히 중요하죠. 이 만역지라는 건 뭐냐? 고대 시가를 정리한 거야. 약간 이제 중국하고 뭐 비슷하냐면 시경 있죠, 시경. 시경하고 약간 비슷해. 그래서 예전에 고대 설화나 어떤 시 이런 것들을 만든 게 만엽집인데, 요 만엽집은 후대인지 뭐냐면 에도 시대 때 국풍문화, 이제 에도 시대 때 국학 있죠. 국학을 할 때 일본서기 고사기와 함께 연구 대상 중에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국사가 편찬되는데,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외국의 상징인 고사기, 일본서기 요게 편집돼요. 특히 이제 이 고사기는 저 일본의 한가도 있죠. 일본 항시대 역사를 항시 역사를 정리한 거고요. 일본 서기는 그 당시 그 일본 국가 자체의 역사를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사적인 느낌이 있고 이건 공적인 느낌이 좀 강해요. 일본 서기는. 그리고 일본 서기 이외에도 그 후에 역대 또 뭐냐면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속일본미, 일본 후기, 속일본 후기, 일본 문무총왕 그 대왕기 이런 게 갖고 이제 6개 육사라고 하나요? 육국사를 만들어줘요. 일본 서기 중심으로. 음.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일본 서기에 상당히 비난을 하는데, 일본 서기가 좀 그 역사를 공부할 때 좀 사회적 가치는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 외국을 좀 제외시키면 가야나 백제나 고구려 역사를
좀 볼 수가 있어, 그 안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많은 그쪽 역사가 분실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 같은 경우 신라 역사 많이 나왔는데 백제나 가야 계통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서기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고대사 연구할 때 일본서를 비판하지만 또 나름대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빠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자, 하여튼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나라시대에 만들어졌고 이게 예전에 객관식 기준에 언급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유교를 도입했죠. 정치 이념을 포방했지만 다율령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했다. 일본은 유교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자기 어떤 그 고유의 색깔을 또 얹혔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유교에는 동성동본 같은 것들을 금지시키잖아요. 근데 얘네는 동성도 할 뿐만 아니라 근친혼도 해요. 그 일본은 지금도 있지만 사촌 안에서는 사촌까지는 결혼할 수 있죠. 이 근친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그 베트남 같은 가거제를 실시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가거제도를 실시하지 않아. 되게 세습직이에요. 세습직. 그래서 물론 이 실무직 관료들은 약간의 시험은 보긴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과거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수시 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말단 관리를 대상으로.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미술적인 부분에서는 정차원이라고 있는데 요 정차원은 우리나라 고대사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요게 많은 이제 뭐냐면 그 항시대 그런 받은 선물도 있어. 보물창고 같은 역할인데 요때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이 뭐냐면 일본과 신라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바시라키 모스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시라키 모스케 안에 뭐가 발견됐냐면 신라 민정문서가 발견됐죠. 신라 민정문서. 불경을 뭐냐면 썼던 덕포지 안에서 그 이면지 하정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신라 민정문서를 이용했는데 이걸 그때 발견한 거야. 네. 그래서 이 정창호는 그 일본이 실크로 해안길에 바닷길에 정착지 아니에요? 제일 최종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실크로드에 있는 모든 그 물산들이 일본의 한 곳에 딱 집중되고요. 거기에 상징적으로 이제 보는 게 뭐냐면 그 정차원이야. 이 정차원에 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예, 고대 시대 때 보물들이. 자, 해안 시대를 볼게요. 해안 시대. 해안 시대는 9세기에서 12세기 약 400년 동안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해안 시대 특징은 귀족 정치고요. 왕권이 약화됐다. 나라 시대도 왕권이 이제 후지하라 시대 같은 이제 그 호적세 때 약화됐는데 요때는 더 약화됐어. 그리고 나라 시대부터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 율령체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장원제가 등장했죠. 이거 당나라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당의 역사와 비슷하죠. 당의. 아까 이전 군전제가 있으면 조용조와 그 다음에 부병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근데 군전제가 붕괴되니까 조용제 부병제도 붕괴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반전 수수제가 일본에 있었죠. 군전제 영향을 받은. 근데 반전제 수수제도 이제 비슷한 조용조나 부병제도 있었어. 근데 반전 수수제가 붕괴되니까 조용조와 부병제를 유지할 수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반전 수수제 대신에 이제 등장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당나라에서 마찬가지 장원제가 등장했고요. 부병제에서 군인이 없으니까 공병이 이제 유명무실화 되니까 요걸 장원을 지켜야 될 거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무라이 계층들이 등장하죠. 사무라이는 장원을 지키는 사병 집단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처음에 등장할 때. 자, 그러면 해인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간무초왕이야. 간무초왕도 일본의 고대 초왕 시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자, 간모청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수도 천도와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야마시도 나카오케 오늘날 이제 현대 고도 바로 밑에 있는 그래서 천도를 냈어요. 그 이유는 일단 동대에다 같이 불교 세력을 이제 차단하는 거고, 그리고 요 참고로 요 간모청왕은 덴지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쿠데타 집권 이전에 대무청왕 쿠데타 집권에 그 덴지 아들들이 있어. 그쪽 그 계통의 사람이죠. 근데 기존의 황제들은 대부분 쿠데타 후에 이제 집권한 덴무청왕의 계통의 아들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간무청왕은 의외로 덴지청왕을 집권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아직까지 덴무청왕 계통이 계속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덴무청왕 계통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 MEC를 이제 정벌. MEC가 뭐냐? 보통 이제 중국에 그 일본에 보면 홋카이도 큰 섬에 동북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 북쪽 지역이. 여기와 그 다음에 혼슈죠. 혼슈. 본토 혼슈와 이쪽 부분에 이제 뭐가 있냐, 홋카이도가 있어. 자, 요 홋카이도 지역과 그 다음에 요 지역을 살았던 민족들 있죠. 요게 이제 그 있는데 이 사람들 이제 뭐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냐면 에조치 MEC라고 했어. MEC. 자, 요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MEC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일본 야마토 정권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에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공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여러 번의 정복 사업을 했는데 요때 간무청 때 그 했던 거 제일 커요. MEC 정보를 하는 거야. 이게 정의전쟁이에요. 정의전쟁. 동쪽이 오랑캐를 진군한다. 일본의 입장. 그래서 그 MEC를 정벌할 때 장군의 명칭을 정의대장군이라고 해요. 이 정의대장군의 명칭에서 이제 뭐가 나오면 쇼군이 나오죠. 쇼군. 이 정의대장군의 명칭 세이타이 쇼군이라고 해요. 세이타이. 요 명칭인데 이게 원래는 정의대장군의 정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정벌 사령관들에게 부과한 거였다가 나중에 막부가 생기면서 어떤 특정 사람이 독점하면서 이제 막부의 최고 수장을 쇼군이라고 했던 거야. 이 쇼군의 어원이 이 정의대장군이 나왔고 정의대장군의 그는 MEC를 토벌하는 가운데 나타났다. 자, 결과적으로 성공했냐? 실패했어요. 예. 몇 번의 정복을 했지만 일부 지역만 그 정복을 했고 그 MEC의 반발이 커가지고 결국 중단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 하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면 이쪽 지역은 어떻게 넘어가냐? 동북 지역 있죠? 이쪽 지역은 조금씩 동화 정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가마쿠라 막부나 이때 때는 완전히 일본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홋카이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에도 시대 이제 말기 때 일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요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헤이안권을 이제 보죠. 헤이안권은 원래는 수도를 이제 야마시도 나카오케로 이제 정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이때 이제 그 천도 책임자였던 후지와노 다네치쿠가 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후지와노 다네치쿠가 살해되고 그리고 천연두도 이제 뭐 항태돼서 죽고 등등 하니까 불길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수도를 안 되겠다,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천도를 내. 그래서 그 야마시노 나가오케 그 북쪽, 약간 북쪽에 헤이안코를 천도하죠. 헤이안코. 이 헤이안코의 근거지는 어디에 근거냐면 하타시의 근거지예요. 하타시의 도움을 받았고 뭐냐면 천도를 하는데 이 하타시는 어떤 계통의 사람이냐? 고구려 계통의 도회인들이야.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도회인 하면 이제 백제인만 생각하는데 고구려 계통의 가문도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문이 하타시야. 예. 그래서 이 하타시의 도움을 받고 교토로 천도한다. 천도 이유가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됐죠. 불필요한 간원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구세력 후지와라 씨와 불교 세력을 견제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해서 중앙집권적 지배구조를 했다는 거. 그리고 앞에 이제 해이안과 마찬가지로 해이 쪽과 마찬가지로 장항성을 모방했다. 예. 그래서 요 장항성 모방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개혁 내용 보면 영해관을 설치했어요. 영해관. 이 영해관은 뭐 때문에 설치했냐면 그 당시에 율령체제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율령체제를 막기 위해서 그 율령체제 외에 간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좀 약간 모순점인데 율령체제 외에 간직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율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외관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갖고 왜 그러면 율령체제를 막기 위해서 율령체제 그런 왜 간직을 만드냐? 율령체제를 붕괴시키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귀족 세력들이 약하죠. 그러니까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귀족들이 율령 간직들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선 그들을 뭐냐면 견제할 수 있는 율령 외의 간직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각계 유씨라든지 가계 유씨라든지 등등 계비씨 뭐 등등등을 만들었어. 뭐 여러 기관 그 간직들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제게 가계 유씨인데 그 전임 국사가 이제 국사라는 건 국이 제일 높은 사람이 국사예요. 이 사람들이 조용조나 이런 것들 떼먹는 게 많은데 이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간직들도 되게 보면 청안권을 강화시키고 호족세력들을 약화시키게 한 건데 이게 일시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영해관이 누가 이제 독차지하냐면 귀족들이 독차지해요. 그러니까 실제 무용화돼 버린 거지. 예.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 율령체를 더 뭐냐면 붕괴시키는 요소가 되죠. 예. 당나라도 마찬가지죠. 당나라도 초창기 때 보통 그 간직 같은 경우에는 율령에 다 명시돼 있잖아요. 근데 율령체제가 붕괴되니까 이 율령체제를 좀 막으려고 영해관을 만들어. 영해관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절도다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율령체제를 붕괴시키잖아.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긴축재정을 하죠. 이 긴축재정은 이제 회의안고 조용과정과 MBC 정부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 다양한 법령들 제정을 했고 반전수수제를 수정했어요. 이 반전수수제를 어떤 식으로 수정을 했냐면 원래는 이제 그 6년에 한 번씩 한수규정을 넣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6년에 따라서 한수규정을 두니까 도망가. 6년 다 하다가. 그러니까 12년으로 확대하고. 이것도 문제죠. 12년 하다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되네. 예. 이것도 12년 하다가 뭐냐면 도망가고.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그 당시 이미 이제 공직 공민제는 붕괴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현실을 인정하고 간청에서 직접 농경지를 만들어. 원래 간청에서 농경지를 갖는 걸 금지시켰는데 이걸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요. 자, 이런 식으로 반전수제를 수정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긴축재정이나 뭐 다양한 법률제정, 반전수정 수정을 통해서 그 당시 무너져간 그런 율령체제를 복구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다. 그러니까 가도기 형태의 어떤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실과 타협하면서 나름대로 그 율령체제를 복구시키려 했지만 이게 잘 안 됐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MBC 정벌 이렇게 그 아까 얘기했고, 자, 일본 고대 수도 번창 과정 정리해 볼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언급됐던 건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요거 외에도 이제 요것만 딱 보고 할게요. 일단 다이카 계신 때 이제 수도가 어디라고 했죠? 오사카, 나니아라고 했죠. 오사카 위치를 보세요. 여기 해안 부근에 있어요. 나니와코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이카 계신 때 해줬고 구세율 건재하고 다이카 계신의 호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그 덴지 초항 때 아스카 갔다가 또 어디로 튀었다고 했죠? 오미로 튀었죠. 오미.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대비하고자 쪼다갖고 간 거야. 쪼다갖고 간 곳이 어디냐?
옴인데 옴이 위치 보세요. 비아오 부근에 있죠. 이 지역을 옴이라고 해요. 이 오미 지역은 좀 기내 지역에서 외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 오미 지역은 원래 지금 현재 그 청황계 왕조들 게이타이죠. 게이타이 왕조의 근거지였어. 예, 여기로 간 거야. 여기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나당 연합군이 들어와도 쉽게 그냥 막을 수 있는 내지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다시 그 뭐냐면 아스카로 왔다가 여기 아스카 노미야요. 여기가 이제 아스카 지역인데 요 약간의 북쪽 지역에 후지아 갖고 있어. 이 후지아 갖고는 지토청왕이 만들어서 북무청왕 때 마무리해서 이제 건설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동을 했고 북무청왕 때. 그러다가 이제 그 간메이청왕 때 헤이초코 옮기죠. 헤이초코 위치를 좀 보세요. 요 북쪽 지역. 요쪽 지역이 나라분지라는 지역이야. 여기. 자, 여기 있다가 잠시 이제 그 쇼무초학 때 이제 왔다 갔다 해도 뭐 구니코, 시가라, 키노미야, 나니와 다시 헤이초코 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헤이초코에서 그 간모초학 때 위에 있죠. 이쪽 옮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가오카코로 옮기고 그 다음에 약간 북쪽으로 이제 헤이안코 옮기죠. 그래갖고 여기 헤이안코 그다음에 나가오카코 그다음에 헤이초코 후지아갖고 요거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 당나라의 장항성을 모방했다. 예,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이때 제가 천도 배경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천도 배경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헤이자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가오카코 그 다음에 헤이안코의 천도 배경 있죠. 예,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을. 예. 예전에 기초가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어디 있냐면 아틀란타 일본사 있어요. 아틀란타 일본사. 예. 그리고 대한교과서 일본사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석간 정치를 볼게요. 석간 정치. 이 석간 정치도 예전에 기출에서 언급됐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후지아시가 강성했다 그죠. 그래서 수도를 후지아로 이제 그 수도 옮길 것 중에 뭐냐면 그 헤이안코에서 옮기면서 후지아시를 좀 결별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계속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거야. 예. 근데 후지아 중에 그 네 개 가문이 있어요. 후지아시도 이제 나중에 보면 네 개 가문으로 분화되는데 난가, 북가, 그 다음에 경가, 석가, 시가 이렇게 네 개 가문이 있어. 그 중에 북가가 세력이 커졌어요. 북가가 몰록 외척 가문으로 세력이 커졌죠. 외척 가문으로. 그래서 이들이 뭐와 뭐를 독점하냐면 석강과 간백을 독점해요.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하는데 섭정과 간백이 뭐냐? 자, 섭정은 청왕이 나이가 어렸을 때 청왕을 대신해 정무를 집행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리고 간백은 천황이 성이 됐을 때 청왕의 측근 자문을 보좌하는 역할을 간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요 앞글자 따서 석간 정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게 가능했던 게 뭐냐 일본에도 고유한 결혼을 제도를 봐야 돼요. 일본은 우리 같이 뭐 딱 해서 결혼식 일부일처제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청왕이 있으면 귀족 가문도 있지. 귀족 가문, 유력 귀족 가문들을 집 있잖아요. 예. 그 이런 유력 귀족 가문들 집에 방문을 해요. 그러다가 딸이 있어. 그 딸이 있으면 그 아버지가 딸을 갖다 바치는 거야. 청에 자고 있으면 딸을 이제 방으로 밀어넣죠. 그래서 거기에서 짝짝꿍 해요.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으면 그 우리가 이제 생각에 이게 궁실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하냐면 잠깐만요. 이게 하면 아들이 태어났으면 누가 이제 그걸 이제 그 키우냐면 외가 쪽에서 키워요. 외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할아버지가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영향이 강해.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청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할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섭정이 다니고 할아버지가, 그리고 커서는 간백이 다니고 청왕을 지배하게 돼요. 그런데 후지와 북가는 아주 이게 딱 맞았던 게 뭐냐면, 보통 딸 집안 별로, 그러니까 딸만 있는 집안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딸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딸들이 또 청왕하고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아들 낳아. 이게 운 좋게 계속 이어져. 그러면서 이게 이제 후지와 북가가 외척함으로써 영향을 확대시킨 거죠. 자, 정치 운영을 보면 청왕이 태정관을 통해 지배하는 형태고, 실제로 이 태정관은 누가 실제로 장악을 했냐면 섭정과 강백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권력은 후지와라 국가가 모두 통치했다. 네, 여기 있네요. 섭정가부터 나왔고요. 결과 보면 개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도 개판이었는데 이제 율령 체제는 형식화돼요. 중앙의 율령 체제나 지방의 율령 체제. 완전히 뭐냐, 측근 정치, 일시 정치, 사적 정치가 뭐 팔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공적인 율령 정치가 이제 예전에도 붕괴됐죠. 더 붕괴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방에서는 사무라이 계층들이 등장하면서 메꾸게 되죠. 그리고 대외관계가 뭐냐,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국풍문화가 형성돼요. 국풍문화. 자, 요게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은 그 후지와가 집권하기 시기 때 국풍문화가 등장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경당사가 폐지돼서 일본의 고유한 문화와 중국 문화가 결합이 되면서 국풍문화가 형성되는데, 이때 국이라는 건 나라 국자, 일본의 나라죠. 풍이라는 것은 반환풍자야. 보통 풍하면 문화라는 뜻이야. 문화. 예. 그러니까 당풍하잖아. 당풍은 중국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풍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 일본 고유의 문화를 얘기해요. 예. 자, 그래도 이 국풍 문화가 있는데, 이 국풍 문화가 언제 발달했냐? 9세기에서 10세기 때 발달했는데, 요 집권기가 후지와라 씨가 집권했기 때문에 요 국풍 문화를 또 다른 말로 후지와라 문화라고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섭정가였던 후지와 국가도 결국에는 이제 쇠퇴하게 돼요. 왜 쇠퇴하냐? 자, 이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나갔다가 그 원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원정 시대에 넘어가는 배경이 뭐냐면, 잠깐만요. 이 원정 시대 이제 그 기원이 됐던 게 뭐냐면 고산조 청왕부터 이제 출발할 수 있어요. 고산조 청왕. 고산조 청왕은 후지와라 씨와 외적 관계 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집안 출신에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할아버지 말을 들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후지와라 가면은 말 들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석강가가 약화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봤던 그 아들이었던 시라카와 청왕 때, 이 시라카와 청왕 때 그 당시 원정 정치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럼 원정이 뭐냐? 자, 원이라는 것은 그 상황이 물려난 곳에, 청왕이 물려난 곳에 거처하는 곳인데, 원래는 이제 여기가 조정이라면 상황, 원래 청왕이 있었죠. 청왕이 자기 아들에게, 청왕 중에 양이에요. 그럼 얘가 청왕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청왕이 안 되고 물려나. 그래서 따로 조정 그 북쪽에 원이라는 그 간첩을 만들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물려나서 요게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는 거야. 청왕이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하죠. 상황 중에 또 그 불교에 기인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법황이라고 또 해.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북면의 무사라고 해서 여기 원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면이라고 해요. 네, 북쪽에 면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승려들 이제 고용해가지고 뭐냐면 그 자기 호위 군대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자기 어린 아들을 실제 청왕을 모셔놓고 자기가 상황 정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원정 정치라고 해요. 자, 그래서 후지아시를 내쫓고 겐지 그 당시 이제 사무라이 계층이죠. 사무라이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아까 승려 부대들 있죠. 승병들을 채용해요. 그리고 원정을 설치하고 요 승려 그 겐지어 그 부대들 북면에 무사하고 한다. 예,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을 가진 게 뭐냐면 왜 굳이 자기가 청왕이 되면 되지 물러나서 상황이라는 이유로 통치하냐.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청왕으로 이제 있으면 일단 청왕은 개인 지혜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를 축적할 수도 별로 없어. 그리고 청왕이라는 것은 공적 지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를 축적하고 공적 정치가 아니라 밀실 정치, 측근 정치를 통해서 그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고 싶으면 청왕이란 지위보다는 뭐가 좋겠어? 예, 물려나서 자연인 상황이 좋은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원정 시대 때는 율령 정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율령이라는 건 겉으로 이제 나타난 거고 실제로 상황이 자기들 측근을 데리고 지 멋대로 하고 측근들에게 또 뭐냐면 지방직도 나눠지면서 국사직을 나눠지면서 그 국사직을 나눠주면 또 얘네들이 또 해먹고 그런 시스템이야.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비정상적 원정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 내분이 나죠. 내분 과정에서 이제 무슨 난이 나냐면 호갱의 난과 헤이지의 난이 나요. 이 호갱의 난과 헤이지의 난은 그 자체가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그거 다 알 필요 없고 다만 이제 호갱의 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본사에서 어떤 의미를 두냐 고대사가 종식되고 중세에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했어요. 일본사 시대 구분할 때 호갱이 난이고 헤이지 난은 어떤 의미를 두냐면 요때 계기로 해갖고 이제 이 호갱과 헤이지 나는 계기로 해서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하거든요. 원래 사무라이들은 그 당시 밑에 상황이나 일반 그 귀족 가운데 좀 시다발이었어. 예, 원래 지방에 좀 있다가 중앙에 올라가서 호위문사 좀 하고 있는데 호게이난과 헤이지난 때 사무라이들이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헤이지난 이후에 미나모토 요리시토모가 군대를 이끌고 그 당시 실권자였던 미치노를 이제 사대하고 궁궐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다이다노 기요모가 또 미나모토를 공격해. 그래서 미나모토 겐지색을 또 약화시키고 헤이시색이 하고. 그래서 이 헤이지나는 겉으로는 내분이지만 실질적인 싸움을 보면 전개 과정을 보면 사무라이 두 집단들 뒤에 얘기했지만 헤이시 집단과 겐지 집단의 싸움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헤이시 집단이 권력을 장악을 해요. 다이다노 가문이. 예. 그래서 한동안 가마쿠라가 등장할 때까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헤이지난을 계기로 해갖고 실제로 이제 조정의 권력은 누구한테 넘어가냐? 귀족이나 청왕, 뭐 상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사무라이 계층으로 넘어가. 예. 그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있다가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 호기난과 헤이지난을 계기로 해서 사무라이가 자기의 힘을 인식하게 되고 결국엔 중앙 정치를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예. 뭐 호게이난이 어떻게 진행됐고 헤이지난의 진행을 이렇게 어떻게 진행을 일본사 덕후 분은 열심히 하시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 호게이난과 헤이지심 그 자체만 물어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일단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화를 볼게요. 초기 그 헤이안 문화는 아직까지는 이제 초창기니까 8세기 초기니까 당나라 그 문화 아니 9세기 초반이니까 당나라 문화를 수용했어요. 그래서 뭐 한시 한문화가 발달됐고 신불교가 등장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불습합이라는 개념이 요때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요때. 그리고 본지 수적사상도 요때 등장했고, 예. 그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요때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 불교의 특징, 두 가지 요소, 신불습합과 본지 수적사상은 요때 해이안 시기 때 초기 때 문화에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간정치의 문화, 이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석간정치는 후지와라 시대 때 문화죠. 자, 요때 이제 후지와라 시대 때는 곡호 문화라고 해요. 곡호 문화인데 요때 이제 정토종이 도입됐어. 정토종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만 외치면 죽은 후에 극락정토 왕생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를 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요때 도입되고요. 나중에 가마쿠라 막부 때 일반화돼요. 그래서 불교가 대중화되기 시작해. 보통 그 정토종의 특징이 그래요. 불교 대중화 공통주의야.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물론 한국은 이제 정토종 대신에 정토 사상만 도입됐지만,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선종이라는 게 있죠. 선종. 우리는 이제 선종을 불교 대중화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예, 왜냐면 선종이 이제 정토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고, 근데 이 선종이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는 안 돼요. 이 선종은 누가 받아들이면 가마쿠라 그때 막부 가마쿠라 막부 때 이후로 사무라이 계층들이 받아들여. 이 사무라이 계층들이 이 선종을 받아줬다. 이게 좀 특징이야. 예. 일반 사람들 선종 믿진 않고, 저 정토종 계통의 종교들 믿고요. 이건 뒤에 좀 다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국풍문화죠. 이게 제일 중요해. 아이고. 자, 이 국풍문화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대외적 배경이 나왔죠? 예전에 대외적 배경. 자, 이거 이제 물어보는데 당나라와 신라의 멸망. 요게 키워드야. 배경을 물어보는 게 계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당사, 경주사 폐지 뭐 이런 거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 대외적 배경을 보면 당과 신라의 멸망에 들 수 있죠. 그러면서 교주가 차단됐다. 선진 문화를 유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고, 그러고 나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경당사 중지야. 이게 계기죠. 예. 그래서 요때 특징은 대륙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 문화와 결합이 됐다. 일본적 특색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그런 문화가 등장하는데,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호수의 이제 종류에서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중국 문화 상징은 매화가 유명했고, 매화. 근데 나중에 이제 국풍 문화 때 들으면서 벚꽃으로 나와요. 벚꽃을 강조해. 그래서 이게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매화에서 벚꽃으로 나왔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일단 그 건축의 국풍화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걸 신데츠쿠리, 야마토에 그런 것들인데, 신데츠쿠리와 야마토에라는 건축의 어떤 특징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신데츠쿠리가 이제 대충 뭐냐면 지금의 이제 일본식 건축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일본식 건축하고는 다르고, 이게 보통 일본식 건축 같은 경우에는 다다미라는 게 있잖아요. 다다미 걸고 그 밑에 이제 그 발을 내려갖고 방과 방 사이를 구분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요 신데츠쿠리는 그 일단은 어 그 칸이 나눠져 있어. 이 발을 나눠갖고 이제 방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다미도 깔지만 뭐 여러 가지 장식도 이제 같이 끼워놓고 등등인데, 제가 건축 양식은 아니기 때문에, 전공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약간 건축 양식하고 다른 풍토가 신대축구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다음 야마토에는 이제 일본 풍경을 얘기해요. 풍경화. 그래서 일본식 풍경화가 있고, 주로 이제 여다지문이나 이런 데 다 일본식 풍경화가 그려져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노가타리가 있어요. 모노가타리는 대개 보면 이제 장편 소설 일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여류 작가들이 이제 많이 이걸 썼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후지하다 국가처럼 그 외적 가문이 되려면 그 딸들을 고양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딸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을 누구한테 시키냐면 남자들한테 시키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시켜. 그럼 여자들 그 할때 가정교사도 나름대로 학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학식을 가지고 있는 가정교사들, 여류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류 지식인들이 그 당시 가나 문자, 시라가나나 가타가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뭐냐면 만들었죠. 이런 장평 소설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모노가타리라고 해요. 모노가타리.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 문자가 등장했죠. 시라가나와 가타가나가 11세기 때 정형됐다는 거. 그리고 다다미도 이제 보통 등장했고, 와카라고 해서 그 당시 그 단가 형태의 그런 그 뭐냐면 시문이 등장해요. 시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죠. 예전에 제가 이걸 와카가 등장했다고 하니까 밑에 댓글로 따지는 사람들이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와카는 나라시 때부터 등장했다. 맞아요. 나라시 때부터 등장했고, 여기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는 이 고쿠노 문화 때, 그러니까 후지라 때 활성화돼요. 국풍 문화 때. 자, 그리고 강복도 당풍에서 그 벗어나 독특한 형태가 출현됐다. 고유한 형태가. 그래서 여기 외워두셔야죠. 만약에 국풍문화의 특징들 쓰라고 하면 건축의 국풍화, 신대주쿠리, 야마토에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모노가타리, 일기 형태가 등장하고, 가나 문자가 발달되고요. 다다미, 와카, 그 다음에 간복에서 당풍을 벗어나 독특한 형태가 출현했다. 이거 한 두세 가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일본사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일본사를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이제 몇 권 책 읽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일본사를 제가 대학교 때 뭐 공부를 제대로 했나? 고등학교 때도 그냥 몇 개 핵심 키워드만 외우고 그랬기 때문에 어, 그냥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일본사가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매력이 좀 있더라고. 예. 왜냐면 우리나라와 다른, 중국과 다른 어떤 독특한 면이 있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되게, 우리나라는 중국사 거의 시스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 시스템을 알면 우리나라 시스템을 아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일본은 중국 시스템 외에 플러스 알파를 더 기억을 해야 돼. 특수성 너무 강해. 예. 그래서 약간 독특해요. 문화가. 자, 그럼 장원 문화 해볼게요. 장원. 자, 그 헤이안 시대부터 형성된 장원을 무슨 장원이라고 하면 장원 공룡제라고 해요. 장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공룡은 국가의 토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움직이는 시스템은 똑같다. 예. 거의 이제 공룡이라도 실제로는 이제 큰 건세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어떤 장원 비슷하게 군용이 됐어요. 그래서 요때 헤이안 시대 때 장원 공룡제가 형성됐다가, 이게 이제 가마쿠라 막부 때 가면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이 몰락 과정을 좀 더 얘기할게요. 그러다가 무르마치 막부 때는 이제 기내 지역만 이제 한정됐다가, 이걸 이제 확인 사살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겠는데,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장원 공룡제가 이제 보기 전에, 이게 점점 이제 뭐냐면 그 전에 그 균전제, 반전 수수제가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반전 수수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뭐냐면 여러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제껴둘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장원 공룡제의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원래 초기 장원이 있었다고 했죠. 초기 장원은 나라 시대 때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검은 세족들이 간전 사업을 통해서 나라 시대에 이제 그 뭐냐면 장원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요 장원들, 초기 장원은 뭐가 없어요. 면세권이 없어.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시대가 되고 기진계적 장원이 된 거야. 기신지계 장원이 등장하는데, 요거는 면세권을 가지게 되죠.
자, 원래 그 장원은 주인은 원래 장원, 본주인은 개발영주야, 개발영주. 이걸 모슈라고 하거든요. 명주. 예.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자기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라이가 돼요. 예, 기혼이 됐던 사람인데 왜 이게 모슈가 등장했냐면 명주가 등장하면 그 당시 반전수습제가 붕괴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땅을 받으면 어떻게 돼? 여러 의무를 해야 되니까 도망을 가요. 땅을 받아도. 그러니까 항무지가 많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간청에서 큰일 났죠. 그래갖고 항무지를 개간을 하면 그 땅을 소유권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너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명주예요. 토지대장에 너 이름을 적어준 거야. 국가 이름이 적은 게 아니야. 예. 그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당근책을 주니까 언제 그 중에 유력한 농민 중에 자기들 그 시다바리를 이끌고 장민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 부영민들 이끌고 땅을 개척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개발 영주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가의 어떤 그 공권 시스템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자기 뭐냐면 친족들과 그리고 뭐 돈을 주든 자기 또 부속민들 중에 좀 뛰어난 애들을 모아서 군인으로 만들어 사병 집단을. 이게 이제 사무라이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는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근데 문제는 이게 그 해양 시대 들어가면 국가 권력 개판이거든. 그리고 위에는 이제 또 뭐냐면 상황이라든지 그 유력한 가문들이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뜯어내.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자기 유력한 가문들 시다바지들에게 국사직을 줘요. 국사직을. 그러니까 국사직이라는 건 오늘날 경기도지사, 뭐 지사급 정도 되는 직을 줘. 그러면 이 그 유력한 가문 사람들이 그럼 자기가 직접 가갖고 국사로 내려가냐? 그것도 안 내려가죠. 얘네들 또 뭐냐면 자기 또 밑에 하층 사람들 있어. 그 사람들에게 국사직을 이제 뭐냐면 대행을 시켜. 그래서 직고군지라고 하거든요. 직고 대행을 시킨다는 거야. 예. 그럼 얘네들이 나와서 뜯어먹는 거야. 그 중에 반은 또 올려바쳐. 자, 그러니까 이제 국사나 그런 그 뭐냐면 국사 대행자들이 와가지고 뜯어내니까 살기가 힘든 거야. 개발 용도들이. 그러면 얘네들 살기 위해서는 좀 권력자에게 자기 토지를 갖다 바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토지를 뭐냐면 기증을 해요. 갖다 바쳐. 그래서 이제 자기 토 중에 일부를 생산물을 갖다 바치고 토지 소유권 넘겨요. 대신에 자기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거야. 예. 자, 그런 식으로 기증을 하는데 그 연간은 이제 또 위에 있는 또 상위 계층들에게 또 뜯어먹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또 본가를 만들어. 그래서 좀 더 힘이 있는 가문이나 상한 가문, 석강 가문에게 또 줘요. 그래갖고 그 중에 일부를 또 갖다 바쳐. 소유권을 주고. 그래서 실제 장원의 소유권 본가가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2차 소유, 그 2차 소유권 갖고 있죠. 그리고 영가는 1차 소유권 갖고 있어. 그리고 장가는 그 밑에 이제 그 개발 영주들이 장관이나 이런 걸 통치하는데 얘네들은 경영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장민들은 경작권을 갖고 있죠. 예. 자, 근데 실제 주인은 개발 영주야. 근데 그 위에 있는 그 영관이 본관이 그런 사람들은 면세권을 뭐냐면 얻기 위해서 그냥 형식상 자기의 소유권을 기진한 거고. 예.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 토지 소유관계가 어떻게 중추적이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지된 것이 자원 공룡제다. 개인 토지면 자원이고 국가 토지 형태가 이렇게 했으면 공룡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무르마치 막부 때 붕괴돼서 이미 가마고야 막부 때 붕괴되기 시작해서 무르마치 막부 때 이제 기내 지역만 남아있다가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일제학들도 그러니까 한 토지에는 한 개의 경작권과 소유권만 인정받는다. 그런 명목 아래 다 폐지돼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요 일제 일작제도는 나중에 뭐냐면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장원의 형성 과정에는 이제 나라 시대 때 초기 장원은 대개 청왕과 항종 및 귀족들에게 토지가 분기됐고요. 그 토지 집중 및 원궁왕 신가, 검문세가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거 간전지기 장원, 간전, 그러니까 개척해가 꽃 뭐냐면 토지를 만들기 때문에 간전지기 장원이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 장원대의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예, 면세권이 없죠. 그 면세 면역권이 없기 때문에 그 뭐냐면 쉽게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등장한 게 개발 영주들이 등장해. 자, 개발 영주부터 이제 그 뭐냐면데 개발 영주제는 뭐냐면 유역 제지 호족들 중 그러니까 농민 중에 좀 유력한 호주들이 모주들이 사려와 항무지를 개헌해요. 그러면서 자기 밑에 이제 뭐냐면 여러 사람들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개발 영주가 자신의 면세 명예권을 뭐냐면 얻기 위해서 자기 토지를 좀 유력자들에게 바치죠. 그래서 첫 번째 유력자가 바친 게 영가고요. 영가가 또 자기 더 위에 있는 상위 가문대에 바치죠. 이게 본가. 그래서 영가, 본가, 개발영주. 그 개발영주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공사, 하사 장관이 다니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또 사무라이 집단들 운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사무라이들이 등장하는데 사무라이들의 추정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사무라이들은 그 원래는 지방에 자기 자원을 지키기 위한 어떤 사적 조그만 무리들로 이제 출발했어요. 근데 깡패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무력 집단이 형성되면 자기들끼리 또 싸우죠. 치고받고 싸우고 이합 집산에서 영맹하고 하면서 무리들이 좀 커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무사 집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무사 집단들이 이제 뭐냐면 간무헤이 씨와 세이야 겐지예요. 두 개 집단이 있어.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이제 우두머리를 누구를 모셔오냐면 좀 우두머리가 이제 뭐냐면 좀 귀족 계통이나 청왕 계통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면 좀 끝발이 있잖아요. 간지나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주방에서 쫓겨난 귀족들이 있어. 이런 귀족들을 모셔다가 우두머리도 삼아요. 그래서 되게 후지하다 가문 집안의 출신이거나 아니면 청왕 계통의 사람들 그 가문 있죠? 청왕의 후손 이런 사람들 이제 우두머리 삼아. 이들 뭐라고 하냐면 동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들이 그 뭐냐면 사무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원래 사무라이들은 군전제가 붕괴되면서 반전 수지가 붕괴되면서 공정 집단도 붕괴되죠. 그래서 집안의 그 지방의 치안이 불안하니까 이런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또 그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고 근데 자기끼리 치고 받고 싸우면서 세력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싸우는 기술도 늘어나죠. 더 나가서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그 중앙에 올라가요. 그래서 11세기인가 10세기 정도에 오면 중앙에 올라가서 앞에 언급했던 북면의 무사처럼 그 상황가나 그 다음에 또 석강 가문 그리고 유력 가문들의 호위 무사 역할을 해. 근데 이제 아까 내분에 개입하면서 자기 힘을 이제 얻게 되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 간모 헤이시가 정권을 장악하다가 나중에 세이가 겐지가 정권을 장악하고 요 겐지 집안에서 이제 미나모토 집안도 요 겐지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겐지 집안이 이제 나중에 가마쿠라 막부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들끼리 이제 뭐냐면 또 그 우르미를 중심으로 주종 관계에 맺어지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학대 개편된 게 막부의 지방 군권적 체제예요. 예,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군화가 아니라 중앙귀족인데 이거 못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사무라이도 형성됐고요.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와 이제 무르마치 막부는 이제 볼게요. 자, 원래 막부라는 의미는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 중국에서 보면 이제 장막을 이제 의미한 거야. 그런데 이거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 의미했었어. 그래서 그 당시 전쟁이 나면 쇼군이 장막을 치죠. 본부를 치고 시장을 두르고 여기에서 이제 지휘소를 삼고 그런데 요게 이제 뭐냐면 발전돼서 그 장막이 아니라 무사 정권의 의미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부 정권이 형성되는데 요 막부 정권의 좀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일본에서는 그 간동과 간서 지역이 있어요. 정권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처럼 그래서 간동 정권, 간동 있고 간서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혼슈단 큰 섬을 보면 중앙에 간동과 간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산맥을 중심으로 나눈다는데 제가 산맥 이름을 까먹었어. 그러니까 간동은 보통 기내 정권을 얘기해요. 기내. 예전에 기내 오사카, 교토 이런 데 간동이 아니라 이 간서고 이 간동이네. 간서 정권 그런 거예요. 기내 정권이고 간동 지역은 오늘의 에도 정권이죠. 에도 부근에 있는 지역 간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간서와 간동이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래서 나라헤이안 시대 그 다음에 우르마치 막부 얘네들은 간동 정권이에요. 예. 그러다가 간서 정권이죠. 간동을 기반으로 한 정권은 가마쿠라 그다음 에도 막부야. 그래서 처음에 가마쿠라 막부가 정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간서 지역을 통제하려고 했고 또 무르마치 막부가 이제 통제했던 가마쿠라 간동 지역을 이제 뭐냐면 통제하려고 했어. 그래서 서로 권력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성장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막부의 변천 순서는 초창기 때는 가마쿠라 막부, 그 다음에 무르마치 막부, 그 다음에 전국시대 거쳐서 독국가 막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마쿠라 막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서포트즈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자, 서포트즈 인증번호는 14번 두 번째요. 예, 적으셨죠? 자, 그러면 그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좀 볼게요. 예, 가마쿠라 막부. 이게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예, 좀 쉬었다가 진행이 될게요. 가마쿠라 막부는